여러분들도 치킨 좋아하시죠? 예, 이 나라에서 수입합니다. 저는 치킨은요, 수입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 국내에서 다 조달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시골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양계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육계 막사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대부분 생닭을 다 공급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그런데요. 제가 지표를 보면서도 제 스스로도 놀란 지표인데 3년새 냉동닭 수입 증가율이 48.4%입니다. 와, 엄청나죠? 저도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이야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장난이 아니고요. 물량도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물량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만 6,299톤입니다. 이게 그래프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3년새라는 것은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을 말합니다. 이 3년새에 48.4%. 6만 7,233톤이나 늘어났습니다. 아니 13만 9,066톤이 20만 6,299톤이 됐다니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야,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나 하면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물가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산 생닭으로는 도저히 장사해서 남는 게 없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생닭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해외 생닭을 쓰느냐? 중국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기 멀리 브라질산입니다. 브라질산 냉동 닭은요. 우리나라 생닭의 절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절반 가격밖에 안 되면 당연히 말입니다. 브라질 생닭을 냉동닭을 쓰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냉동닭은 킬로그램당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합니다. 그러면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냉동닭은 절반 가격이니까 뭐 1,000원이나 1,500원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같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는요. 이제 국산을 쓰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손님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이게 가격을 낮추고 원가를 낮춰야 되니까 수입 생닭 내지는 수입 냉동닭을 쓴다는 이야기죠. 실제 수입 냉동닭은요.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게 82.1%입니다. 대부분 브라질에서 수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식탁에서 브라질산 냉동닭을 드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거기에 적응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냉동닭만 이렇지 않습니다. 냉동닭만. 여러분 팜유도 보세요. 팜유도. 팜유가 기름 중에서는 가장 싸거든요.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러면 비쌉니다. 올리브유 비쌉니다. 두유 비쌉니다. 근데 팜유가 가장 싸요. 팜유 늘어나는 거 보세요. 2020년에 58만 7,126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서 11월까지 62만 6,925톤. 이대로 가면요. 역대 최고가 될 거라고 합니다. 64만 톤이 넘어서면 역대 최고거든요. 역대 최고로 가요. 그러면 브라질산 냉동 닭을 가지고 와서
예, 올리브유에 튀기는 것이 아니라 팜유에 튀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참 물가라는 게 진짜 생각하지 못하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 야,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먹거리,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지만요, 고물가 때문에 이게 더 건강한 먹거리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결국은요, 싼 냉동닭에 싼 기름을 가져와서 튀긴다고 생각하니까 어쩐지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김치까지도 수입을 엄청나게 합니다. 중국산 김치가 뭐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오나 싶어요. 2년 사이에 9.4%나 늘었습니다. 2021년에 24만 606톤이었는데요. 올해는 11월까지 26만 3,185톤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더 늘 거예요. 예, 11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역대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고물가에 적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 김치만 하더라도 중국산 알몸 그 김치 기억나시죠? 예, 알몸 김치를 보면 지금도 역겨워 죽겠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물가 앞에 장사 없다고 결국은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니 물가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장은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새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올리고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최저임금이 5년 동안 41.6%가 올라갔으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게다가 주 52시간을 도입했으니 사람까지 더하니까 비용까지 많이 올랐어요. 비용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가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비상이 됐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안 터졌으면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경제정책 실패로 박살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덮어 씌는 바람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최악의 상황이 됐다는 것, 물가가 이렇게까지 오른 것은요,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이까지 왔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거 수정 안 한다는 거예요. 개혁 안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더 아픕니다. 결국은요,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국산을 써도 되겠죠. 국산이 더 좋으니까. 그러나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요, 싼 냉동닭 써야 되고요, 싼 기름 팜유 써야 되고요,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면요, 개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하면요, 참 어려워지겠다, 그 생각 저는 두고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버틸 수 없는 위대한 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과 물가 앞에 장사 없다는 말 두 가지를 동시에 쓰잖아요.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소득주도 성장을 없앴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